여기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정도는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이 엘리트라고 자부했습니다. 번화한 대도시 상하이에서 태어난 저는 중국 교육 시스템의 엄격한 필터를 통과하여 중국 최고의 방위산업체 중 한 곳에서 탐나는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를 존경했고 당연히 저도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저는 중국 사다리 꼭대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만 했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시스템의 가혹한 현실이 저를 집어삼켰죠. 제 월급은 엘리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월급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는 돈이었죠. 이 정도 월급이면 중국 상위 1% 안에 드는 고소득이거든요. 하지만 집세, 공과금, 생활비를 지불하면 남는 돈이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트 지위가 없는 친구들이 이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제가 불평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던 중 상황은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 제 미래가 될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중국 문화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입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있는 한 이러한 오명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5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한 제가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명망 높은 직업을 가진 엘리트였지만 그녀가 요구한 금액의 일부도 긁어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5천만 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가 중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중국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친구들도 결혼 지참금 문제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 내의 이러한 사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중국 생활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건 바로 결혼할 여자가 부족하다면 옆 나라인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 여자를 모조리 중국으로 데려오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애초에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로 중국의 헛기침 한 번의 잿더미가 되어버릴 작은 국가입니다. 이들이 왜 매일같이 미국과 군사연합훈련을 하겠어요? 바로 중국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넘은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죠. 즉,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덤빈다고 한들 이들은 중국의 거대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저기에 특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 내부에서 골마버린 사회 문제를 방치할 바엔 그저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 여자들만 모조리 데려온다면 결혼 지참금 따위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왜 중국이 한국에 호의를 베풀어주며 여자를 빼앗아 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국의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말이죠. 그러다 저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한국 방산업체 주최로 열리는 방산 컨소시엄 사업에 저희 회사를 대표하여 파견 가게 된 것인데요. 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한국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또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도 미리 염탐하여 언제든 침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또 운이 좋다면 저는 예쁜 한국 여자를 꼬셔서 결혼 지참금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저는 키 169cm로 중국에서는 평균 이상의 키에 속하지만 중국 공영방송에서는 가난한 한국인들은 못 먹고 자라서 남자임에도 중국 여자보다도 키가 작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돈도 많고 키도 큰 중국 남자로서 한국 여자들을 모조리 가로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생각을 하며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붕괴 직전의 나라, 더러운 거리, 과밀하고 혼란스러운 도로, 절망적인 분위기를 상상했습니다. 그게 중국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자체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부드럽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빛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공항 혼란, 긴 줄, 새치기, 불쾌한 냄새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연했죠. 한국은 공항 내의 모든 인프라를 AI 기반 최첨단 기술로 대체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입국 수속은 AI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AI가 비자 서류나 여권 등을 검토하여 3초 이내에 별도의 인터뷰가 필요한 수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수속을 할 수 있는 여행객인지를 파악해 주었어요. 또한 공항을 돌아다니는 무인 AI 청소기는 자동으로 사람을 감지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공항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한국 공항에는 중국에서는 5성급 호텔에서도 볼 수 없는 공기청정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에 인천공항은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쓰레기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이것 또한 알고 보니 당연했죠. 한국의 거리에는 IoT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인식한 뒤 분리수거하며 쓰레기통이 꽉 찰 경우 당국에 자동으로 연락을 취하며 쓰레기가 즉각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보행로는 넓고 나무가 줄지어 있었으며 이건 한국은 조경시설에까지 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물론 깨끗한 보도처럼 한국의 도로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먼지나 쓰레기가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도로였거든요. 도로 위에는 AI 기술을 통한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와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디지털 스크린도 있었고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나 불쾌한 배기가스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도로에는 악취가 나는 배기가스를 내뿜는 오래된 차가 전혀 없이 비싼 외제차들만 질비해 있더군요. 중국 도로에는 오래된 차량뿐만 아니라 경운기나 소 등의 동물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최악의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 도시를 뒤덮은 질식할 정도의 오염 연무는 숨을 쉴 틈이 없게 만들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저는 보호를 위해 미국에 의존했다고 알려진 작고 약한 한국,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분열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약하고 의존적인 약해 빠진 한국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죠. 하지만 그 대신 제가 본 것은 제 중국에서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열등감이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택시에서 내려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면 분명 열악한 모습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한국 지하철역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일단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실시간 디지털 정보를 알려주는 키오스크가 존재하더군요. 각 열차에 대한 목적지뿐만 아니라 도착 시간, 정류 장소, 심지어 현재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 수까지 표시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키오스크는 근처의 유명 관광지나 식당까지 소개해주고 있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막상 지하철은 시간 약속을 어길 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을 엄수하여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내부는 상하이의 혼잡하고 답답한 지하철과는 거리가 먼 편안한 좌석과 원활한 공기순환으로 매우 깨끗했죠. 그러나 저를 정말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밀고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먼저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팔꿈치로 옆 사람을 가격한다던가 혹은 자리에 먼저 앉기 위해 좌석에 침을 뱉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줄을 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탑승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불필요하게 밀치는 일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매우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맙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못 먹어서 난쟁이들밖에 없다더니 한국인들은 여자들조차 키가 169cm인 저보다 컸고 남자들은 저보다 머리 2개는 더 크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세련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귀티가 나기도 했기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본 저는 그대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꾀죄죄하고 형편없는 피지컬을 가진 한국인들을 모조리 압도하고 한국 여자들을 전부 가로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영방송의 보도 자료는 어떻게 된 게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키가 작고 형편없는 피지컬을 가진 중국인 한 명이 되어 만원 객실에서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에 묻혀서 처절하게 이동을 할 뿐이었어요. 즉, 저는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한국 지하철에 왔다가 본전도 못 건진 채 완전히 자존감이 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서울역에 관한 사실이었어요. 분명 중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즐비해 있고 서울역이야말로 한국이 숨기고 싶은 가난한 진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호기롭게 도착한 서울역에서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중국의 공영방송은 한국의 30년 전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기라도 한 것인지 제가 중국에서 봤던 열악한 한국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으슥한 곳에는 분명 소수의 노숙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중국에 비한다면 아예 없는 수준과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현재의 중국 시스템은 매우 기형적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월급은 월세보다 적거든요. 그렇기에 대부분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낮에는 회사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길거리에 텐트를 치며 잠을 때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 노숙자들은 바닥난방이 되는 따뜻한 서울역 내부에서 무료 급식까지 제공받으니 이건 중국의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도 나은 삶처럼 보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서울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더욱 많은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다른 국가들이나 중국에서는 이렇듯 거대한 역사 주변으로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빈부격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에 서울역 주변의 거리에는 고급 매장과 명품 부티크, 초현대식 쇼핑몰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래쪽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급 노트북을 든 젊은 사람들, 최신 스마트폰을 든 청소년들, 디자이너 매장에서 캐주얼하게 쇼핑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급 매장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국가의 부를 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들은 한 달 내내 일해야 겨우 살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쇼핑하고 있으니 가난한 한국을 예상하고 이곳에 온 저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들의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은 중국인들이 평생 동안 꿈꿔오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건 중국 상위 1%인 저조차도 누릴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미리 예약해뒀던 숙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한국의 물가가 너무나도 비싸서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호텔에서 묵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체로 길거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참이나 그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평범한 길거리에 총을 든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결국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채 게스트하우스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숙소 주인을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거의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외쳤죠. 이곳 근처에 총을 든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전쟁이라도 났다는 말인가요?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침략해야 하니 어쩌니 하던 제가 막상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한국인들이 총을 들고 있자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저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낀 채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 반응에 중국인 숙소 주인은 너무나도 태연하더군요. 총을 든 군인이요? 아, 당신은 한국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나 보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전시 상태가 아니라 한국의 예비군 훈련 모습이에요. 남자가 돼서 그런 걸로 눈물까지 흘린다는 말이에요? 진정하세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일 뿐만 아니라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추가적인 예비군 훈련, 그리고 민방위 훈련까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혹시 모를 전시 상황에 완벽하게 준비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남성, 직장인, 아버지들로 한국의 안보를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리 예비군이라고 해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인데 어떻게 군사훈련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군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전투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일반인이 아닌 직업군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아예 예비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중국에서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복무 후 실제 행동이나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 현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군사비리는 무척이나 심해서 총알이나 군사 부품들을 그대로 녹여서 팔거나 제3국으로 팔아넘기는 수뇌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즉, 중국군은 훈련을 진행할 자금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직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군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나 어색한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를 느낄수록 제 내면은 방어기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숙소 주인 앞에서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다뇨? 한국군이 뭐가 무섭다고 우나요? 저는 그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자연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난 것뿐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예비군 훈련을 하면 뭐하나요? 대국인인 제 눈에는 그저 지렁이가 꿈틀하는 것처럼 귀엽게 보일 뿐이에요.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국가거든요. 중국이 원한다면 단 하루만 해도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런 한국의 겁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허세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본심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중국의 압도적인 힘에 대해 배웠거든요. 필요하다면 중국이 순식간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중국인 숙소 주인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는 제 말에 동조하며 함께 한국을 무시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중국인 숙소 주인은 그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올 뿐이었거든요. 중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중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한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요? 한국군은 현역군 50만 명, 예비군 270만 명, 그리고 민방위 부대까지 합치면 5천만 국민의 절반이 즉각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예비 병력을 가졌어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일 당장이라도 작전에 투입돼서 활약할 수 있는 병력이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현역 병력 220만 명의 중국군은 분명 엄청난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병력의 군대지만 이들의 예비군은 50만 명뿐이에요. 특히나 중국의 예비군은 실전 투입은커녕 현역 군조차 실전 투입에 의구심이 가는 병력이기 때문에 단순 병력만 놓고 봐도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제압할 수 없어요. 물론 중국이 마음먹고 1년간 모든 남자들을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한 뒤 한국을 공격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한국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당장 모든 남성들을 징집해버리면 노동인구가 줄어든 중국은 경제 파탄을 맞고 몰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의 논리는 분명 합리적이었지만 저는 대국인으로서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땅조차 점령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중국은 미국을 넘은 세계 1위의 군사강국인데 도대체 왜 조그마한 한국 하나 접수할 수가 없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봐,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드는 거지? 그래봤자 당신은 이곳에서 숙소나 관리하는 생산성 없는 일을 할 뿐이잖아? 나는 중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야. 과연 내가 군사 지식이 많을까? 당신이 군사 지식이 더 많을까? 내 앞에서는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무식함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런데 제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제게 여유 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재밌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는 어조를 차분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군 소속으로 군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론쟁이인 당신과는 달리 말이죠. 그리고 저는 중국에 살면서 그리고 중국군에서 복무하면서 중국의 선전 자료에 속아 정말로 한국은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만 해도 점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당신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생활한 후에 제 아니란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는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을 펼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적어도 한국을 상대로만큼은 그리 효과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국 군대가 왜 그렇게 강한지 아세요? 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중국 군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력, 결단력, 단결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국의 길거리에서 본 예비군들은 단순히 조국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명령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해 싸웁니다. 친구, 가족, 자신들에게 나라를 물려준 선배들, 그리고 후에 나라를 물려줘야 할 후배들 등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군대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제 직업을 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비웃었나요? 확신컨대 저는 당신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어요. 당연하죠. 중국의 평균 월급은 20만 원일 뿐이고 이 말은 아무리 당신이 인류의 방산 업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월급은 100만 원 전후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주 6일 출근이니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당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셈이 되겠죠. 자, 이제 누가 누굴 무시해야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상위 1%인 제가 한국에서 그저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번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애써 그의 말을 무시할 뿐이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국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인구와 무기를 가지고 있지. 한국은 산악국가지? 우리는 순식간에 한국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 미사일 세례로 한국을 산이 없는 평평한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나는 도대체 중국인인 당신이 왜 한국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당신은 조국의 배신자인가 보군? 그러자 숙소 주인은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하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래서 중국인들은 멍청하다니까.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사실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 그건 너희 한족들이 나를 정의한 방식일 뿐이지. 나는 중국 내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나는 중국어가 아닌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민족 소속이야. 그리고 내가 중국군에서 복무한 것도 너희 한족들이 우리 소수민족 출신들을 강제로 징집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중국군에서 복무할수록 나는 중국이 감추고 있는 열악하고도 후진적인 모습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어. 중국은 숫자로는 정의되지 않는 뿌리 깊게 썩은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단결하고 결연한 힘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숫자는 중요하지 않게 돼. 당신은 숫자로 압도하는 것만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 한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14억의 중국인들은 단결해서 싸우기나 할까?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억지로 이어붙여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국가라고 봐도 무방해.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은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독립을 위해 한국을 도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산산조각나며 분열하게 될 것이 분명해. 하지만 한국군은 달라. 나는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핍박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기적인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더군. 나는 한국의 현역 병사가 고된 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나온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는 배가 고팠는지 식당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더군.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뭔지 알아? 그 모습을 본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그 한국의 젊은 군인을 위해 당연하다는 듯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줬다는 거야.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곤 해. 군복을 입은 한국의 젊은 군인들에게 수고했다며 식사비나 술값을 대신 결제해주는 한국의 선배들, 즉 중장년층들의 모습 말이야. 이건 매우 놀랍지.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어찌 보면 더 혹독한 군대를 더욱 긴 시간 동안 복무했기에 어찌 보면 젊은 층의 현역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후배를 위해 선뜻 손을 내미는 거야. 즉,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의 힘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항상 서로를 돌본다는 말이지. 한국인들이 나누는 유대감은 내가 중국에서 절대로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서로 단결이나 전우애를 가지기는커녕 겁 많고 비리로 얼룩진 중국 군대에서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야. 그런데 한국군은 정기적으로 훈련까지 받고 있으니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자, 이제 반박해봐. 이런 형편없는 중국이 과연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숫자만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 당신도 중국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부대에 방문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수준 이하의 황당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군을 이기니 많이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지? 한국군의 힘은 그들의 정신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지금도 절대로. 그의 말에 무게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말대로 저는 중국 군대에 방문해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전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갈까를 연구하는 도망부대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제 자신감은 흔들렸고 이전의 허세는 한국군의 단결과 유대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논쟁이 끝난 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저는 군사 전문가였지만 그저 숙소를 운영하는 비전문가 앞에서 논리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보이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오늘보다 더욱 혹독한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 방산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솔직히 기세는 죽었지만 아무튼 저는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을 대표해서 이번 컨소시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저 완전히 넋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죠. 첫 발표는 K2 블랙팬서 탱크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까이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K2는 단순한 탱크가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의 걸작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K2 블랙팬서가 유럽 국가들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그건 단지 우연일 뿐 K2 탱크는 중국 기술력의 반도 못 따라오는 아류작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보의 통제가 없는 공정한 환경에서 듣게 된 K2 탱크의 강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개발하고 상용화해낸 K2의 능동 보호 시스템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같은 위협이 차량에 도달하기도 전에 감지하고 파괴할 수 있을 뿐더러 이 탱크는 영하 섭씨 4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엔지니어링의 막강한 힘을 증명하는 증거였거든요. 알래스카의 혹한과 한반도의 혹독한 지형에서도 K2는 아무런 성능 저하 없이 운용될 수 있으며 1초 이내에 사격 궤적을 계산할 수 있는 첨단 화력 제어 시스템을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한 탱크로 이름 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K2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그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거든요. 이는 한국의 국방 기술 역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K9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격 속도로 포병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전 세계 자주포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고 많은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앞다투어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기동성이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으로는 아직 자주포의 기동성에 관한 부분은 한계라고 여겨지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견인식 발사기와 달리 K9은 완전 자동화되어 발사 후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어 반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K9은 단 몇 초 만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표적을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대 40km에 달하는 K9의 사거리는 이동식 포병부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했고 이는 중국이 한국을 침략함과 동시에 한국은 닿지도 않는 거리에서 중국군이 오는 족족 그대로 괴멸시키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행위는 중국군은 호랑이 아가리에 기꺼이 들어가는 격과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저가 정책을 통해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건 거짓말이자 조작된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같은 서방의 공급업체에 의존해왔지만 품질과 성능 면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기존의 방산 강국들을 추월한 상태였고 결국 이건 한국은 기술력 면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최근에 개발한 차세대 기술이었죠. 일단 한국이 최근 개발한 K-APS였는데 저는 그 정교함에 즉시 놀라며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 정도로 정교한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건가 싶어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K-APS는 여러 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동시에 쉽게 추적하여 분당 6에서 10발의 탄환으로 고정하고 무력화시켰는데요. 이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위협을 감지하고 식별하며 효율적으로 제거했기에 중국이 아무리 압도적인 숫자로 공격을 해와도 한국은 이 시스템만으로도
중국군이 국경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대 전체를 경멸시킬 수 있었죠. 저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보병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기계는 체계적으로 그러한 침략자들을 전멸시킬 것이 분명했거든요. 굳이 병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중국이 가진 모든 미사일 및 드론들을 먼저 발사시키며 인력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군사 저널에서 에너지 무기에 대해 읽은 적이 있지만 이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인 HEL 시스템을 개발한 방산 선진국으로 한반도로 들어오는 미사일, 드론, 심지어 포탄까지 빛의 속도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표적에 레이저 빔이 고정되어 몇 초 만에 파괴되는 모의 미사일 추적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공포에 질릴 뿐이었어요. 방산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저답게 저는 항상 미사일이 현대 전쟁의 궁극적인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미사일을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른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중국의 미사일은 그대로 무력화됨과 동시에 한국은 중국을 향해 압도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고 한국처럼 레이저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중국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족족 본토에 상륙하며 그야말로 중국 본토가 초토화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중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적 우위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작고 하찮은 일개 중국인일 뿐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여자들도 전부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국 군대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한국에 비한다면 원시적인 국가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당연했죠. 기술의 격차도 격차지만 소수민족 출신의 숙소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군대는 사실상 심각한 방산 비리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산 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저희가 개발하고 공급한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군의 한 부대에 방문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업체는 분명 새로운 미사일 방어 기술을 개발했고 분명 부대에서는 저희가 만든 이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훈련이 시작되자 가관의 모습만이 펼쳐지더군요. 수십, 수백 차례의 실험이 계속되었지만 미사일 요격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조사 결과 레이더 센서, 유도칩, 제어회로 등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제거되어 외국의 제3국의 군사 공급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부품들은 군 수뇌부에 의해 헐값에 팔려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시스템은 전혀 동작을 하지 못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 정도 비리는 그저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저는 중국 공군의 긴급훈련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공군은 최첨단 전투기를 사용하여 1년의 공중 전투훈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전투기에 연료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제3국의 연료를 죄다 헐값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전투기가 한 대도 이륙할 수 없었던 거죠. 중국군 간부들은 연료가 들어오는 족족 헐값의 판매에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덕분에 중국 공군은 실제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그저 모형 비행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들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군사력 1위라고 자화자찬하던 중국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더더욱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중국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파괴할 것입니다. KAPS는 전진하는 중국의 보병을 경멸시키고 레이저 무기체계는 한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무력화시키며 무인 항공기는 중국의 심장 깊숙이 타격하여 중요한 인프라와 주요 군사시설을 해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리 때문에 미사일 하나조차 제대로 날릴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중국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컨소시엄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서 도망 나올 뿐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넋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정보 검색을 하다가 충격적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정보의 통제로 인해 찾아볼 수 없었지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한국에서 저는 날조된 정보가 아닌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분명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라고 배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배웠죠. 하지만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교육에서 제공한 유일한 옳은 소리는 역사적으로 중국 제국이 한국을 정복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끊임없이 반격해왔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침략해오는 중국을 격퇴시키고 그 나라를 되려 멸망시키기까지 했죠. 수나라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한국의 삼국 중 하나인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압도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을지문덕 장군의 지휘 아래 살수강 전투에서 수군을 결정적으로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중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 중 하나가 되었으며 30만 명이 넘는 수나라 군대가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패배로 수나라는 한국 정복이라는 야망이 무너지게 되었고 제국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기에 불과 몇 년 후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나라는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정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여파로 무너진 것은 중국이었거든요. 이는 한국의 회복력과 전략적 천재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후 중국 제국의 권력자들은 한국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가르침까지 대물림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당나라 때 깨지게 됩니다. 당나라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구려를 표적으로 삼았거든요. 처음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던 당나라가 한국의 일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고구려를 완전히 병합하려던 시도는 또다시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신라와 손을 잡고 결국 고구려를 정복하고 말지만 당나라는 이후 신라와의 전쟁에서 또다시 격퇴당하며 중국은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유독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나라의 패배는 한국의 결단력과 전략적 탁월함으로 인해 중국의 팽창주의가 좌절된 또 다른 사례였고 이는 또다시 중국의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죠. 역사 속 순간들을 읽으면서 깊은 존경과 경외감이 제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훨씬 더 강한 이웃에게 정복당한 중국의 속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정복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려 할 때마다 격렬한 저항과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저항했고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상 독립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 압도적인 역경에도 맞서 싸우고 침략자를 물리치고 주권을 지킨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중국은 결코 한국을 정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군대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회복력과 투지는 중국이 이 나라를 절대로 정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 차이만 놓고 봤을 때도 중국은 도저히 한국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이러한 한국인들의 투지와 저력을 고려해본다면 이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옷이 전부 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몰린 것처럼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옥 같은 현실로 되돌아갔죠. 저는 원래 제가 사는 곳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바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세계 최강 대국의 방산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살았죠.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옥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꿈꿔오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지만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쓸어버리고 한국 여자들을 모조리 빼앗아와야 한다는 속편한 소리를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존경심을 느끼며 한국 앞에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